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여러분, 삼성의 엑시노스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드디어 칼을 갈았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괴물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인상이 드는데요. 물론 양산품이 지금 생산이 되는 중이고 실장을 해서 제품이 나와 봐야 진짜 이게 괴물인지 아닌지가 판명이 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물씬 자아낼 만한 엄청난 스펙을 자랑하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화제의 중심이라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엑시노스 2600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엑시노스의 이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성능은 거기서 거기인데 발열까지 엄청나다. 최적화가 아쉬운 칩이다. 배터리 녹이는 칩이다. 등등 이 오명에 가까운 평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이 바로 이 엑시노스 브랜드이죠. 그런데 막강한 스펙으로 무장한 엑시노스 2600에서는 이런 신뢰도가 한없이 떨어져 버린 브랜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칩은 단순한 성능 향상 모델이 아닙니다. 설계 철학 자체가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모뎀의 분리이죠. 이제까지 엑시노스 통합 SoC는 모뎀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뎀이 붙어 있다 보니까 배터리 소모도 심하고 무엇보다 칩이 커지는 오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이즈를 줄이고 전력 효율에 집중하고자 이 통신 모뎀 칩을 분리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설계 철학의 변화입니다. 또한 전 세계 최초로 2나노 GAA 공정 양산이라는 하드웨어적 승부수를 던진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어쩌면 모바일 게임 그래픽상의 게임 체인저가 될지도 모르겠는 ENSS 그리고 열 설계를 아예 새로 한 히트 패스 블록까지 성능은 최적화하면서도 배터리 전력 관리와 AI 성능의 모든 것을 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삼성의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펙을 한번 살펴보면 전작에 비해서 그러니까 엑시노스 2500이 되겠죠. 엑시노스 2500에 비해서 연산 성능이 2배 이상 약 113% 대폭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연산 성능 또한 2배가 향상되었다고 해요. 중앙 처리 장치인 CPU의 연산 성능은 39%나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갤럭시 S26 시리즈의 일반과 플러스 모델의 엑시노스 2600이 실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이 왜 엑시노스 2600을 세대 전환형 SoC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이 칩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오늘 약 2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바로 출발합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기반 공정입니다. 엑시노스 2600은 삼성의 2세대 2나노 GAA 공정, 즉 SF2에서 양산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미세공정 기술을 선도하는 데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진 공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 좀 거꾸로 달려가지고 조금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만 7나노 EUV 공정을 세계 최초로 시작한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 파운드리이죠.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흘러서 3나노의 트랜지스터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바꿔놓을 GAA 공정을 세계 최초로 적용하여서 양산에 성공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3나노에서도 7나노에서도 연전연패하면서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3나노에서도 기대를 많이 모으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3나노에서조차 핀펫을 고집했던 TSMC와의 경쟁에서 참패를 면치 못하게 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무수하게 가지고 있지만 양산 과정에서의 스릴과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첨단 공정에 대한 필요성을 고객에게 어필하는 데에 번번이 실패해 왔어요. 하지만 3나노를 지나 2나노로 진입하면서 삼성은 다시 한번 희망의 루를 돌리는 중입니다.
물론 또다시 2나노에서도 참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 회로를 돌리는 중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삼성은 이미 진입해 있는 GAA 공정을 TSMC는 2나노에 들어서면서 최초로 적용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TSMC도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고 초기 수율을 잡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반면 삼성은 이미 미리 매를 먼저 맞았죠. 3나노 GAA 공정에서 수율 향상에 실패하면서 고배를 마셨지만 절치부심에서 수율을 상당 부분 끌어올리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 자신감의 표현이 바로 엑시노스 2500의 플립 7 탑재였죠.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2500에서의 작은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더 큰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바로 2나노 GAA 공정을 도입한 엑시노스 2600을 통해서 반전을 노리게 된 것이죠. 그냥 공정이 미세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2나노는 뭔가 삼성에게도 좀 남다른 면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전력 효율, 누설 전류, 이것을 동시에 붙잡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론상으로는 집적도가 늘어나면서 성능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반도체의 크기가 적어지고 트랜지스터 간의 간격이 좁아지면 물리적으로 전기가 옆으로 새는 누설 전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트랜지스터는 기본적으로 전류의 흐름을 통제하는 일종의 스위치예요. 전류가 트랜지스터에 흘렀다? 그러면 1이고요. 흐르지 않았다, 끊어져 있다, 그러면 0입니다. 1과 0의 반복적인 스탠스를 통해서 하나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반도체 트랜지스터예요. 그런데 일단 트랜지스터에 스위치가 끊어져 있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트랜지스터 선폭이 너무 좁아지다 보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할 때, 즉 끊어져 있을 때 전류가 통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양자 터널링 현상이라고 부르죠. 이 양자 터널링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폰이 불타고 배터리가 녹고 그리고 성능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삼성은 이러한 양자 터널링에 대한 전류 누설을 막기 위해서 전류가 흐르는 통로의 사면을 모두 감싸서 전기를 꽉 붙잡아주는 GAA 공정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GAA라고 하는 게 뭐냐면 트랜지스터에 전류가 흘러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게이트라고 부르죠. 그 게이트를 이전에는 그냥 한 면만 맞닿게 했어요. 전류가 흐르는 게이트와 이 전류 신호를 전달하는 전극이 한 면만 맞닿은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데이터 양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한 면만 맞닿게 해서는 쏟아지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에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고안된 게 뭐냐면은 게이트를 상어 지느러미처럼 바짝 세워두고 여기를 게이트가 이렇게 붙잡는, 게이트의 3면이 이 전류가 흘러가는 길을 붙잡아서 여기에서 누설 전류가 생기지 않고 전류를 잘 통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게 바로 핀팻이에요. 그런데 이 핀팻마저도 더 선폭이 미세해지고 더 주고받아야 될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이 핀팻마저도 한계에 부딪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게 뭐냐면은 이게 전류가 흘러가는 게이트라고 한다면 이 게이트를 사면에서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이게 바로 GAA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흘러갈 때 더욱더 민감하게 이 전류를 감지해낼 수 있고요. 또한 전류가 흘러가지 말아야 될 때는 더욱더 강력하게 막아줌을 통해서 이 전류의 통제를 용이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기가 흐르는 효율을 극대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덕분에 기존 3나노 대비 성능은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가면서도 전력 소모는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맛보게 된 것이죠. 즉, 더 적게 먹으면서도 더 빡세게 일하는 완벽한 체질 개선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엑시노스 2600이 보여줄 모든 기술적 마법의 단단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될 것은 2세대 AI 연산입니다. 이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뇌세포 전체가 깨어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의 AI 연산을 한번 생각해 보죠. AP 블록 안에 있는
NPU 블록 안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처리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GPU와 협업을 하기도 하고 최종적인 처리는 그 안에 있는 CPU 블록이 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AI 연산에 CPU가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NPU하고 GPU 선에서 AI 연산을 빡시게 굴리고 그 결과값을 CPU에게 전달해주면 이제 CPU가 그것을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화면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히 NPU 블록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수가 집적도가 높아졌다라고만 설명하기에는 또 다른 특별함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는 어떻게 AI 성능을 높여왔을까요? 바로 NPU 블록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수를 늘림을 통해서 AI 성능을 높여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한정된 AP 면적 안에 NPU 면적은 또 일부란 말이죠. 여기에 아무리 촘촘하게 트랜지스터를 박아 넣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좁은 면적에 박아 넣을 수 있는 트랜지스터의 수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인공지능 성능을 높이고 싶어도 분명한 면적의 한계 때문에 트랜지스터를 더 집적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폰 내에서 돌아가는 이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려고 해도 이러한 여러 가지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서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엑시노스는 여기에서 CPU, NPU 하이브리드 구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CPU 안에 AI 가속을 위한 전용 명령어 셋이 탑재가 된다라고 해요. 아주 무거운 연산은 NPU가 전담을 해서 돌아가게 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자동 문장 완성이라든지 혹은 사진 속의 객체를 인식하는 부분이라든지 실시간 번역의 기초 작업을 CPU가 그 자리에서 즉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이동 시간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AI 연산은 CPU에서 그냥 직접 처리를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돌아가는 에이전트 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긴 장문의 글을 생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복잡한 형상을 가진 사진의 끼를 따는 작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NPU가 전담을 해서 작업을 해야 하지만 간단한 거 있지 않습니까? 카톡에서 문장 자동 완성을 한다든지 요즘 문자 메시지에서도 간단한 단어 같은 경우는 즉석에서 추천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다 온디바이스 AI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러한 간단한 작업들은 NPU까지 내려올 것 없이 CPU에서 다이렉트로 처리를 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정밀 연산 최적화가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다고 해요. AI 모델은 덩치가 크면 전력을 많이 먹기 마련이죠. 이것을 성능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가볍게 압축해서 엑기스만 뽑아서 돌리는 기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AI 경량화 기술의 집약체가 엑시노스 2600 안에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생성형 AI가 계속 고도화되면서 모델의 크기를 키우는데 치중하던 시기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커질 대로 커져버린 이 거대한 모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돌릴 것이냐의 문제, 그러니까 추론의 문제로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버린 이 모델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유용한 파라미터들만 선별해서 실질적인 연산 정확도와 속도를 높이는 경량화 기술 또한 꾸준하게 발전해 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엑시노스 2600에는 삼성의 온디바이스 AI 노하우와 경량화 기술력이 총 집약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에 대한 체감 효과는 어떨까요? 경량화 알고리즘과 CPU, NPU 하이브리드 구조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인해서 온디바이스 AI 성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품이 나와 봐야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온디바이스 처리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는 있죠. 또한 엑시노스 2600에서는 여러분의 타이핑 습관, 자주 가는 장소, 앱 사용 패턴을 실시간으로 학습을 하는데요. 이것을 백그라운드에서 소리 소문 없이 처리한다고 합니다. 배터리 소모는 거의 없으면서 폰을 쓸수록 더 나를 잘 아는 비서가 되는 마법. 이게 바로 2세대 AI 연산의 실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살펴보아야 될 것은 GPU입니다. 이제 게이머들이 열광할 차례이겠죠. AMD의 최신 RDNA 아키텍처를 이식한 엑스클립스 960 GPU가 탑재됩니다. 이번 GPU의 테마는 효율적인 화력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삼성 엑시노스가 ARM의 말리 GPU를 버리고 AMD 라데온 기반의 내장 GPU를 탑재한다라고 했을 때 게이머들이 가장 기대했던 게 뭘까요? 그래픽 성능의 획기적인 향상을 고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레이트레이싱의 완성형에 가까운 성능을 구현해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 모바일에서 레이트레이싱은 그동안 게르게에 가까웠습니다. 켜면 뭔가 그림이 좀 아름답게 나오기는 하는데 프레임이 반토막이 났다 이거죠. 배터리 소모도 심한 것은 덤이고 말입니다. 하지만 960으로 넘어온 현재의 상황에서는 전용 하드웨어 가속기가 대폭 강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오늘의 주인공은 단연 ENSS, 엑시노스 뉴럴 슈퍼 샘플링 이라고 불리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정말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리를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이 원신과 같은 고사양 게임을 돌릴 때 GPU는 4K 해상도로 그림을 그리느냐고 정말로 갈려나갑니다. 죽어나요. 여기에서 ENSS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GPU, 너는 한 1080 정도로만 가볍게 그려내. 나머지는 내가 업스케일링을 해줄게. 라고 하면서 NPU가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NPU는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을 AI로 분석을 해서 비어있는 픽셀을 정교하게 채워 넣는 거예요. 단순히 픽셀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픽셀을 예측해서 재창조하는 수준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엔비디아의 DLSS를 생각하면 쉬워요. DLSS도 AI 연산을 통해 캐릭터의 다음 행동을 유출을 해서 프레임을 생성해서 끼워 넣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을 좀 더 촘촘하게 구성을 해줌을 통해서 전체적인 영상의 퀄리티를 높여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AI를 바탕으로 한 프레임 업스케일링 기술이 엑시노스 2600에도 탑재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물을 보아야 알겠지만 만약 이 기능이 제대로만 작동해 준다고 한다면 고사양 게임뿐만 아니라 고화질의 영상 등 고품질의 프레임을 필요로 하는 작업들에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ENSS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음에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GPU의 직접 부하를 줄임을 통해서 발열 통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활한 발열 통제를 통해 과도한 스로틀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낮은 해상도로 렌더링을 하고 이를 AI 기술을 통해 업스케일링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이 약 20에서 30%가량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자,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발열의 종말입니다. 바로 전술에 썼던 히트패스 블록 그리고 AI ISP를 통해서 이 발열의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능을 다뤘으니 이제 안정성을 볼 차례죠. 아무리 좋은 엔진을 탑재를 했다고 하더라도 냉각 장치가 엉망이면 차는 멈출 수밖에 없죠. 이와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발열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열을 바깥으로 빨리 빼내야 된다 이거예요. 삼성은 엑시노스 2600에서 아예 물리적인 설계 자체를 바꿨습니다. 이름에서 히트패스 블록입니다. 기존 AP 설계를 볼까요? 기존 AP는 연산 유닛들을 배치하고 남는 공간에 어떻게 방열 설계를 우겨 넣어서 설계를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방열 설계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칩 안에서의 방열 설계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안에도 히트파이프 등 여러 열전도 장치들을 추가로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AP에서 발생한 열이 빠르게 기계 전체로 전도돼서 밖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열 구조 설계를 추가로 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공정이 미세화가 되면서 양자 터널링에 의한 전력 누수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AI 연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산량 과부하로 인해서 AP는 발열이라고 하는 취약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빡센 방열 설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AP에서 발생한 열을 방출할 수 있도록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는 AP에 적용되는 반도체 제조 공정이 고도화될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문제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엑시노스의 직접 경쟁 칩인 스냅드래곤 8젠 5의 경우에는 다소 발열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보통 중국 폰들이 선제적으로 스냅드래곤의 신모델을 탑재하고 이듬해에 클럭수를 높인 갤럭시를 위한 스냅드래곤 모델을 갤럭시 S 시리즈가 탑재하는 그런 수순으로 이렇게 스냅드래곤 라인업이 구성이 되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폰들의 발열 설계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중국 폰에서는 발열 이슈가 굉장히 심하다가도 갤럭시로 넘어오면 클럭스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잘 통제가 되는 모습들을 항상 보여오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금 중국 폰에서 발열 이슈를 일으켰던 만큼 만약에 갤럭시 S 시리즈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유사하게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이번엔 거꾸로 엑시노스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엑시노스 2600은 발열 통제의 진심인 칩이기 때문이에요. 엑시노스 2600은 열이 발생하는 코어에서 외부 방열판까지의 직통 고속도로를 설계도에 먼저 그려놓고 나머지 소자들을 그 이후에 배치하는 그러한 설계상의 혁신을 추구했습니다. 열 전도율이 극대화된 신소재층을 칩셋 내부에 샌드위치처럼 겹쳐서 열이 중앙에 머물지 않고 즉시 가장자리로 퍼져서 전도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설계가 빛을 발하는 곳이 바로 카메라예요. 여러분 4K 영상을 한 10분만 찍어도 폰이 막 뜨끈뜨끈해지는 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엑시노스 2600은 AI ISP가 상시 가동이 돼요. 촬영 중 실시간으로 수만 개의 객체를 인식해서 피부톤을 보정하고 노이즈를 깎아냅니다. 엄청난 연산량이 돌아가게 되겠죠. 하지만 이 AI ISP의 활발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발열에도 불구하고 히트패스 블럭 덕분에 이 무거운 작업 중에도 열이 그렇게 많이 쌓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특히 야간 촬영 시에 여러 장의 사진을 막 이렇게 찍어서 순식간에 합성해내는 나이토그래피라는 기술이 있잖아요. 이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토그래피의 품질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고를 했어요. 또한 사진뿐만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이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더욱더 강화한 개인 비서로서 활약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전 스마트폰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연산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고성능을 요하는 AI 연산에서 아무리 경량화 알고리즘이 효과적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발열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때 엑시노스의 방열 설계 기술인 히트패스 블록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제대로 작동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AI ISP도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빛이 거의 없는 곳에서도 AI가 노이즈와 피사체의 디테일을 완벽하게 구분해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억지로 밝기를 올려서 자글자글해지는 것이 아니라 AI가 마치 불을 켠 것처럼 선명한 영상과 사진을 실시간으로 생성해내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해요. 이 모든 고도의 지능형 작업이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엑시노스 2600이 가진 가장 무서운 점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좀 냉정한 시간을 가져볼게요. 산업적 의미, 그리고 엑시노스 2600이 직면한 리스크를 한번 살펴봅시다. 삼성에게 엑시노스 2600은 단순한 칩셋 하나가 아니에요.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삼성 파운드리의 사활이 걸린 칩입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2나노에서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엑시노스 2600 그리고 테슬라 AI6 칩이 될 거예요. 이게 초석이 될 겁니다. 테슬라 AI 칩이 덩치가 큰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고난이도 칩에서의 경쟁력을 만들어줄 초석이라고 한다면 엑시노스 2600은 비교적 작은 사이즈의 모바일 AP에서의 경쟁력을 회복시켜주는 초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엑시노스 2600 칩이 엄청난 성능을 이끌어내 준다라고 한다면 혹평이 아닌 호평 일색이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은 파운드리 부분에서의 한시름을 덜 수 있을 거예요. 엑시노스의 성공을 발판 삼아서 구글의 G칩이나 대만 미디어텍,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하이엔드 칩 수주를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수주로 이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또한 테슬라 AI6 칩의 성공을 이끌어낸다라고 한다면 빅테크들의 자체 ASIC 수주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실패할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삼성 파운드리는 그야말로 존속의 위협을 받을 만한 심대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객의 신뢰를 잃은 삼성 파운드리는 급격한 내용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겠죠. 한마디로 엑시노스 2600에는 삼성 파운드리의 자존심이 걸려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TSMC를 상대로 2나노 GAA 양산 기술력을 전 세계에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성공하면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의 물량을 일정 부분 수주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온디바이스 AI 주도권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내 폰 안에서 많은 AI 연산을 처리해낼 수 있는 진짜 AI 폰의 시대를 누가 먼저 완성하느냐의 싸움 가운데 와 있죠. 아이폰과 갤럭시, 그리고 중국 스마트폰과 갤럭시. 과연 이 AI 전쟁 가운데에서 살아남는 스마트폰 제조사는 누가 될까요? 물론 리스크도 있죠. 2나노 공정은 인류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수율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물량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성능 최적화라는 소프트웨어적 숙제도 아직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 제품이 나와서 성능을 판단해 봐야만 알겠지만 일단 발표된 내용만 본다면 준수한 칩이 나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양산이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별탈 없이 잘 탑재되어서 상상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결론을 한번 내보죠.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칩이 엑시노스 2600입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제발 잘 되길 바라요.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삼성 파운드리의 2나노 수율이 약 50에서 60% 수준까지 올라섰다고 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예요. 만약 엑시노스 2600이 갤럭시 S26 시리즈에서 압도적인 안정성을 증명해낸다면 이건 단순한 칩셋의 성공을 넘어서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 2나노 공정을 TSMC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일정 부분 대안 수주 물량을 처리하는 데에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능과 발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엑시노스 2600. 과연 삼성이 이 칩셋으로 엑시노스 암흑기를 완벽하게 마무리시키고 진정한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반도체 이슈 쉽게 풀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와 함께 반도체를 알아가요.